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격언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7% 이상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2%대에 머물렀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을 들고 시작했어도 누군가는 그 돈을 2억 원으로 불렸고 누군가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해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깎여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의 궤도에 올라설 수 없다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노력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아니면 시스템에 순응하며 정체하느냐의 선택이 10년 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본주의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뒤로 밀어내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진실은 돈을 모으는 것과 자산을 불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하위 20% 가구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제자리 걸음인 이 현상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부의 증식 시스템에 올라탔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는 지난 6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1억 원 미만 가구의 비중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이 붕괴하고 자산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구매력의 보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금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은행 예금에 집중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간과한 선택입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발표되어도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특히 서울의 생활물가와 주거비 상승폭을 대입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불가능해진 이유, 즉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현상을 부자들은 시스템적으로 방어해왔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돈을 배치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초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의 자산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억 원의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지난 몇 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산층의 비중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만든 첫 단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공식 물가 상승률은 2%대였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집세나 식료품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의 상승폭은 자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세금을 떼고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60%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10년 전에는 집 한 채를 구할 수 있었던 돈이 지금은 전세금의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산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나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한 이들은 환율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 원금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안전을 선택한 대가가 가장 위험한 자산 손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수익을 낳는 자산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장이 공포에 질려 급락할 때 오히려 자산을 사들이는 역발상 전략을 취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때 상위 1% 투자자들은 조 단위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이후 반등장에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빚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이들에게 부채는 소비를 위한 짐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도구입니다. 3에서 4%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7%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그 차익만큼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평균 점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리의 마법이나 72의 법칙 같은 기초적인 금융 원리를 실천에 옮기는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부자들은 가정교육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대물림하며 자산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더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시스템은 개인이 단기간에 바꾸기 힘든 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멈춰 서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재점검하고 ISA 계좌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10년 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결단이 여러분의 노후를 경제적 자유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